이제 정해진 발표 세 분의 말씀을 다 들었고요. 다음 순서는 토론입니다. 먼저 팜한농 권희준 그 신사업 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팜한농에 대한 짤막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팜한농 신사업 팀장 권희준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팜한농은 1953년부터 농약 비료 종자 사업을 해온 남들은 대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자리나 아니면 공공 석상에서 전문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60여 년 동안 농약 비료 종자만 해온 회사고요. 최근에 한 4, 5년 전에 LG 화학에서 팜한농을 인수를 했습니다. 예, 인수를 해서 지금은 LG 화학의 자회사입니다. 이거 저는 오랫동안 농약 비료 종자를 관여를 하다가 최근 한 2년 전에 팜한농의 신사업 팀장을 맡았는데요. 주로 요즘 트렌드인 디지털 파밍하고 스마트팜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시설보다는 농민들이 영농을 하면서 흘려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ICT 디바이스로 수집을 해서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고, 제가 저 시간만큼 하면 되나요? 예. 사실 오늘 같은 자리에 오면 거대 담론이나 국가적 이슈들이 논의되는데, 저희 기업들은 교수님들이나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풀어놓으시는 것들을 잘 주워 담아서 꿰어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드는 게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고객들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복합해 보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 복잡해지는데 이게 우리 한국의 농업의 구조적인 상황에서 사업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잠깐만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2시 40분에 전체 토론을 마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토론자 숫자들을 감안해서 저게 남아있는 14분 5초가 남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한테 배정된 시간이 아니죠? 저거는 지금 시간이 14분 5초라는 거예요. 2시 5분 지금. 예. 2시 40분에 우리가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하면 될까요? 예.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잡해지는데 어쨌건 간에 그런 지식들을 융복합해서 어떤 사업화의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때가 그 지점이 지혜로 변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디지털 파밍 솔루션에 관련해서 민간 기업에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서비스를 어떻게 농민들의 체감이 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거냐. 두 번째, ICT 디바이스가 사실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품질이나 AS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증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ICT 장비나
이런 스마트팜 장비들이 제대로 된 그런 마켓이 없습니다. 예. 대부분 정부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 사업이 끝나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또 비슷한 설비를 또 설치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장비 사업자들이나 그런 제조업자들이 품질을 길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뭐 국가 돈 쓰는 건데 동감을 하시는가 본데 옆에 분이 예, 그런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같은 문제는 데이터들 외에 그 일반적으로 그 공공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공공기관 얘기하면 농진청이나 도기술원에서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고객들, 농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뭐 개인화 트렌드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 농장에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개인 데이터 서비스 지향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ICT 디바이스인데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분리해야겠다. 보급형하고 고급형으로. 보급형은 데이터 농업을 조금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소위 얘기해서 그 핸드폰 구매하듯이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서 어떤 소득 수준이나 규모가 늘어날 때 또 확장형 고급형 장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산업화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마켓인데 어디 가도 농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서로 비교해보고 고를 마켓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ICT 장비들을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장소가 없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그러면은 그 어떤 그 정보의 격차가 농민들하고 어떤 그 제조업자들의 농민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가 상당해질 텐데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어떤 수익 모델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작업이죠. 예. 그렇지만 어떤 대한민국 농업의 리더로서 파만농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일단 이 정도로 예. 하겠습니다. 파만농은 작고하신 구회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인수하셨다고 얘기가 들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농업계에서 LG 파만농을 잘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AIS 대표 김민석 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AIS 대표 김민석입니다. 저희 AIS는 노지에서 자라는 식량작물들이 어떻게 해야 더 잘 자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자라게 만들 수 있을지를 농촌의 환경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해서 농가들에게 어떤 농작업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게 좋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밀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좀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3,000평의 그 밭을 가더라도 그 안에서 실제로 잘 자라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지역들이 종종 뭐 어렵지 않게 되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균일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기술들이나 이런 역량들이 정밀 농업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밀 농업이 실제로는 해외에서는 많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루리버라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는 잡초가 잘 자라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잡초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들을 비전 센서를 이용을 해서 디텍트를 하고 필요한 지역에만 농약을 치면서
농약 사용량이나 네,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좀 줄이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상용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는 정밀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같은 작물을 키움에도 불구하고 A 농가는 뭐 재식 밀도가 어떻게 되고 뭐 파종 간격이 어떻게 되고 뭐 두둑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뭐 같은 지역 안에서 농가 간의 차이도 있지만 지역 간의 차이도 반드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 그 농작물이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경험이라기보다는 그간 이제 관행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배워왔던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지역 내의 편차 혹은 지역 간의 편차 같은 작물을 재배를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 혹은 다른 주어진 환경은 다르지만 비슷한 상향 평준화된 형태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스마트 농업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필요한 기술로서는 이제 어떻게 생육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가, 혹은 잘 할 수 있게 만들려면 또 어떤 식의 예측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등이 또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역시 반드시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런 지금 다가오는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어떤 부분으로 이제 육종 전략을 짜야 되는지, 어떤 형식의 육종 기술들이 필요한지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형식의 재배 관리 방식이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도 대충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PCC에서 발간한 이제 AR5 5차 보고서에 의하면 대표 농도 경로라고 하죠. RCP 시나리오가 2.0, 2.6부터 8.5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8.5도, 2100년도에 한 8.5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우리는 온도 변화에 작물이 얼만큼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2도씨만 올라가도 농작물의 생산량이 50% 정도 감소하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앞으로 이제 육종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고온과 관련된 부분에서 작물들이 어떻게 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수확량 감소를 실질적으로 일으키는 이제 그 밤의 이제 고온이죠. 네, 밤의 고온과 관련된 대응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부분도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행적인 농업을 저희가 좀 들여다 봤을 때 3,000평 기준에서 20kg짜리 21, 17, 17 비료가 한 18포대 정도 평균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질소가 만들어내는 온실가스의 CO2죠. CO2의 발생 비율이 약 한 8.88 정도 나오고, 인산이 0.54, 칼륨이 0.46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에미션 코스트죠. 에미션 코스트로 계산을 해보면 2018년도에는 26,000원대였는데 현재는 이제 80유로가 넘어가고 9만원대 이제 접해졌습니다. 이거를 금전적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3,000평 기준에서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약 20만원 정도의 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20만원의 비용을 사실 뭐 적게 본다면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내에 농경지 전체로 이제 확장을 해보면 3,16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탄소권 거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적인 농업에서 이런 농약이나 비료 사용량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런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이제 제품들도 많이 나오죠. 저탄소 사과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사과들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유기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탄소와 관련된 것과 이슈가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실제 고객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이러한 기후변화 이슈에도 좀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기후변화 조건 안에서 농가들이 잘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실제 이제 기계화에 굉장히 큰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A 지역은 뭐 고래 폭이 다르고 B 농가의 뭐 고래 폭이 다르듯이 그래서 기계가 다닐 수 있는 폭은 동일한데 그렇게 농사 짓는 폭이 다르게 되면은 기계가 어디에는 들어갈 수 있고 어디는 못 들어가는 현황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 농가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르고 B 농가 농사 짓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스마트 농업 기술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농업 기술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균일한 형태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표준화가 좀 잘 진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바라보는 이제 농업의 변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의 기간이 길어지고 겨울의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초기에 일모작을 이제 시작을 하는 파종시기죠. 파종시기는 앞당겨질 것이고 지금은 겨울에 휴경을 한다면 여름의 고온으로 인해서 여름에 휴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땐 이런 이모작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생종과 관련된 작물들의 육종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름철에 그 휴경을 하게 되는 현상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꽃이 피는 시기를 그러니까 수확량과 결속이 될 수 있는 이제 꽃이 피는 시기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광성이 좀 둔감한 작물 쪽으로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원예 과수 분야의 ICT 적용 실증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님의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엔 농정원 이경계 실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회적 가치실의 이경계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저희가 데이터랑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이제 거의 10년을 하다 보니까 오늘 조직이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이 바뀌었지만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스마트팜 확산, 그러니까 2015년도가 농식품부 처음 농가 단위로 확산 사업부터 그 정책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단위의 확산,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그리고 현재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이라는 또 사업까지 저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농정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라면 농업 경영제부터 다양한 그 지원 사업 데이터까지 다 다뤄봤지만 실제 현장을 딱 가보고 사업을 해보고 느낀 거는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아직, 벌써. 두 번째는 다르다. 괴리감을 좀 느꼈던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럼 이거 누가 어떻게 해야지 돈이 되고 효과가 나지라는 고민을 제가 농정 데이터부터 스마트팜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키워드 3가지로 좀 이제 오는 사이에 정리를 해봤을 때 저희는 디자인과 두 번째는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의 리디자인을 좀 고민을 해서 오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이라고 하면 저는 우선 기본 인프라랑 그 농가 단위의 어떤 스마트팜 사업, 아까 우리 이주영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늘 이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그 규모화입니다. 실제는 뭐 국가 단위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농가 단위는 굉장히 농가에 대한 규모도 차이가 크고 품목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가의 스마트팜이라는 장비랑 데이터에 대한 수집 장비들 이런 걸 다 도입하시면서 ROI를 뽑아낼 수 있는 농가는 솔직히 어느 규모 이상 돼야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 단위보다는 우리 청년, 그러니까 지금 교체되고 있는 세대, 그다음에 기농 기촌인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법인 단위 아니면 들녘경영체처럼 규모화된 사업 단체랑 저희 스마트팜 사업이 연결이 돼야지 좀 현장에서에 대한 괴리감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디자인 자체는 우선 규모화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인프라 부분입니다. 솔직히 제가 노지 사업도 이제 작년에 해봤을 때 현장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전봇대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넷선이 안 들어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선정을 하고 나서 설치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런 애로사항이 항상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자체 단위 아니면 기업들이 이 스마트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을 제안을 할 때 기본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 제안이 됐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디자인도 확인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디자인은 저는 목표랑 그 모형, 모델에 대한 디자인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크게 말씀을 드리면 수요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현장에서 여건이 어떤지, 이게 정말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 규모인지, 그다음에 거기서 풀어야 되는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 농가 아니면 그 법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이거에 대한 모형이 디자인이 된 연구과제가 있어야 되고, 이거와 이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된,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중심은 수요자입니다. 지금은 뭐 기업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쓴 제안서 아니면 실제 농가들이 그냥 지자체 임의를 선정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하겠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좀 새롭게 디자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스팟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스마트팜이 전 상당히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넘어가기 전에 지역 단위에 대한 스팟이 디자인된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 모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이제 발표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상과 이상 기상에 대한 게 가장 그 농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일 날씨라도 좀 정확하게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읍면동 단위 아니면 우리 마을에 대한 기상 데이터도 좀 줘라. 이런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단위에 대한 디자인은 기상 기후에 대한 데이터, 두 번째는 병해충, 그리고 그 특정 지자체나 그 지역에 대한 토양 정보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대한 성분 데이터, 그다음에 그 지역이 주로 밀고 있는 주요 품목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지역 단위로 푸드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가 그냥 국가의 예산, 농가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역의 푸드 플랜과 연결된 스마트 농업에 대한 계획이 저는 국가 단위로 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디자인, 수요자 관점, 지역의 스팟 관점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스마트 농업 모델이 저는 근 한 3, 4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솔직히 저희 연구 보고서나 오늘 오신 발표자님분께서도 농림부랑 농진청의 데이터 수집 사업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희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선은 쓰려고 하는 수요처가 전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 데이터는 기본 농정 데이터랑 다르게 저희 기관은 농업 경영체 170만 농업 경영체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농정 분야는 농업인에 대한 굉장히 많은 행정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 농정 분야는 스마트화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경험한 것이 이번에 그 공익형 집불제 때문에 많은 그 수요 예측
그다음에 자격에 대한 검증 모델을 만들면서 이 농동 데이터는 이 항목이 굉장히 많으면 많은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을 했지만 스마트 농업 데이터는 실제 농가를 바라보면서 데이터 수집을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업들이 실제 이 데이터들이 수집하기가 힘들다는 게 이제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이어서 2019년도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2작기 이상 줄 테니 손들어 보세요라고 해서 데이터 수집 사업을 그냥 생육조사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업과 저희가 갖고 있는 농가 풀을 연결해서 그 기업들한테 데이터를 주려고 한 2작기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시도는 했으나 이제 그 사업들이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지만 수집 체계를 그렇게 바꿔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저희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농가들한테도 그거를 기업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이 느껴지고 오늘 오신 파만농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규모나 초보 농가들은 스마트팜에 1, 2억을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을 하나 정했습니다. 병해충. 딸기 농가에서는 병해충 관리 모델로 해서 정말 세미한 모델로 만들어서 지금 파만농과 함께 농식품부가 단기 모델이라 그래서 스마트팜의 세미 모델을 만들어서 딱 필요한 요소만 들어가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잿빛 곰팡이 관리, 그 다음에 농약에 대한 적정한 농약의 사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 이렇게 해서 이 세미한 모델에 대한 디자인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실제 쓸만한 데이터들은 수요처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모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많은 정부 사업도 해보고 지자체 공모 사업도 진행을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게 그 지자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당연히 지원 예산을 따면 좋지만 농가들과 또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지자체에서 제한세 쓰신 거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저희가 과수 농가, 특히 사과 농가한테도 이제 설치하러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지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디자인을 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연구 지원 사업도 실제 평가 제도가 많이 개선이 돼서 이게 정말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 건지 그동안 어떤 부분을 고쳐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는지 이런 이제 한순간의 발표로 평가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제 시간이 다 된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논문들을 굉장히 스마트 농업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어서 많은 논문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가장 공감하는 것이 더 늦기 전에 이 마스터 플랜을 국가 차원에서 저는 다시 잡는 게 지금 딱 필요한 시점이고 딱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게 탄소 중립. 오늘 전 위원님도 오셨지만 이 탄소 중립이 스마트 이제 축사 분야부터 지금 시설원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다음에 대한 모델은 그랜드 플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탄소 중립, 에너지 절감 이런 모델이 병행된 지역 단위의 플랜과 국가 단위의 스마트 농업에 대한 중장기에 대한 블루 프린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바라는 거는 정부 정책의 목표를 정확히 정해놓고 진단하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되짚어서 다시 이제 민간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진단과 분석에 대한 과정도 저는 굉장히 이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 농정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게 고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서 느낀 점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된 데이터는 다 농정원으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정원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신 분의 토론이었는데 시간이 가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현경 농경연 연구위원님께서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경제연구소 조현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내용을 준비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느끼는 거는 뭐 발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이나 다들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디지털 전환 사회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업 분야에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영농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상 데이터 수집이 현재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농협에 있고 해서 농업인의 입장에서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제 많은 논의들이 보통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를 하려면 그걸 잘 축적을 하고 뭐 활용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개방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사회에서 어쨌든 선진국과의 격차가 뭐 더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농협에서도 그런 사업을 뭐 농정원과 농진청과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이제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에 대한 이제 농업인의 권리가 좀 소홀히 되기 쉽다는 점을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 데이터 종류가 엄청 많은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병해충 정보, 토양 정보, 기상 정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농가가 환경 제어를 해가지고 생성되는 이제 농가로부터 창출되는 데이터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농가 단위의 그 개별 데이터들은 사실 이제 뭐 다른 농가의 데이터나 뭐 기상이나 뭐 이런 그 외의 데이터랑 합치기 전에는 그 가치를 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ICT 기기 업체들과 뭐 데이터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좀 공정한 계약을 맺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뭐 EU, 뭐 일본 이런 데서는 공정한 농업 데이터 계약을 위해서 이제 뭐 행동 규범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네덜란드의 조인 데이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곳이나 뭐 그 미국의 GISC 이런 곳에서는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데이터 통제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는 농가가 뭐 언제까지 누구에게 뭐 어떤 이용 목적에서만 내 데이터를 쓸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그 관련해서 플랫폼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것 중에 많은 게 거의 일본의 그 와그리를 이제 많이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와그리 플랫폼도 잘 보시면은 일본 안에 있는 그 농업 데이터 관련해서 그 계약의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따르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뭐 ICT 기기가 거의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까지 막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농가의 그런 데이터 통제권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사실 이런 정책에 대한 농가의 정책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덜 활발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진입을 막았죠,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 한편에는 농협이 기업이 아니라 농협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큰 거죠. 그런데 이제 변화하는 시점에 이제는 농협과 기업과 함께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해진 순서의 그 발제와 토론은 다 끝났고요. 남아있는 시간은 4분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작은 하지 못하겠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준비된 이 세션은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잘 기획된 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SNG가 아니면 이런 준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기획을 해준 남재작 소장이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SNG 이사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한 차례 토론으로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따로 모셔서 우리가 집중 토론하고 질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이전에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의식을 질문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질문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를 꼭 GSNG에서 나셔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2분 남았는데요. 발제자님들에게 각 1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떠한 산업이든 디지털 전환과 맞닥뜨리면 업의 개념과 경쟁 요소가 바뀝니다. 유통업이 그랬고, 그리고 숙박업, 그다음에 운송업, 그리고 광고업 다 그랬습니다. 농업 역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업의 개념이 바뀔 건데요. 농업은 산업인 측면도 있지만 기반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전망이고 가설인데 두 개의 플랫폼으로 결국은 귀착될 거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농가 단위에서 사이트 중심의 스마트팜은 민간 플랫폼으로 귀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큰 틀은 국가의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 단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민간의 플랫폼으로 해서 농민이 모이고 거기서 이제 액션이 일어나는 산업 활동이 일어나는 것에 이미 시작이 돼 있고 플랫폼화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갖고 있는 파편적 분절적 구조가 다 그쪽으로도 모여서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 포털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제가 아까 표현했던 국가 단위의 스마트 농업은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이 커지는 모델은 아니고 그거와는 별도의 리그가 있다는 거죠. 별도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덜 관심을 갖고 착수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역량을 투입하고 자원을 투입할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에 대한 플랫폼은 정부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들어지면 그 위에서 각종 농업 활동 그리고 농민하고의 소통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제도의 실행 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국 농업도 크게 담대한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상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농업의 난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농업은 아주 다른 나라보다 좋은 컨디션, 좋은 시작점 그리고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농가 단위 스마트팜도 물론 열심히 하고 또 민간의 그 진입을 또 훨씬 더 독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을 위한 플랫폼은 지금부터 큰 그랜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청사진도 확정하고 해서 더 열심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0초씩만요. 네. 네, 식량작물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은 아직까지는 아마 벼를 능가할 수 있는 식량작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기상이 가장 그 벼에 적합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랫동안 또 여러 가지 열량 측면에서도 가장 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량작물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도 다양화되고 있고 기후 변화나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기가 왔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생산성이나 이런 상품성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들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 주도로만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서 이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농업 또는 정밀 농업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아까 그 정밀 농업과 디지털 농업이 좀 다르다, 스마트 농업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균일화하고 표준화 문제였고 이 문제 뒤에는 중요한 전방 산업인 종자의 개발 그리고 후방 산업인 그거의 활용과 소재화 그리고 수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가 우리 식량 농업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엔 정밀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농업 데이터가 보다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유튜브로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선물은 진행 측에서 반드시 챙겨주실 것이라고 믿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